내 나이 63. 아침에 일어나 습관처럼 거울을 본다.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졌고 주름도 부쩍 깊어졌다. 그래도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평생 단 한 번도 직장을 옮기지 않고 오로지 국내 자동차 회사 중 한 곳에서 근무를 했다. 한 회사만 바라보고 달려온 내 인생이다.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회사 셔틀이 오기 전에 도시락을 챙겨 집을 나섰다. 아내는 늘 여보, 오늘도 힘내요 하며 나를 배웅했다. 우리 부부 평생 싸운 적이 손에 꼽힐 정도로 사이가 좋았다. 자식 둘 대학까지 졸업시켜 시집, 장가 잘 보내고 이제 둘 다 자기 가정 꾸려 경기도에 산다. 아내와 나는 그걸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직장 생활은 힘들었지만 내겐 자부심이었다. 생산직이지만 성실하게 일해서 공장장 그리고 임원까지 올랐다. 후배들에게 인정받고 사장님에게도 신뢰받았다. 퇴직이 다가오자 동료들이 형, 이제 진짜 쉬는 거야. 고생 많았어. 그래도 선배처럼 살면 후회 없겠어요. 이렇게 말해줬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퇴직 전날 밤은 마음 한켠이 허전했다. 내가 무언가 이루긴 했지만 이제부턴 뭘 하며 살아야 하나 걱정이 앞섰다. 퇴직금과 이것저것, 주식, 땅, 예금, 내가 30년 넘게 쌓은 노하우로 재산을 30억까지 불렸다. 아내는 여보, 이제 편하게 살자.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나는 아직도 일할 수 있다고, 뭔가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다고 고집을 부렸다. 퇴직식 날 꽃다발을 들고 퇴근하는 내 모습에 아내가 눈물을 흘렸다.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 우리 둘이 여행도 다니고 쉬엄쉬엄 살자. 그 말이 가슴 깊이 남았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손에 뭔가를 쥐고 있어야 안심이 됐다. 그날 밤 혼자 술을 한잔하며 이제 내 인생의 이막이 시작된다는 두려움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했다. 그리고 그게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다. 퇴직 후 첫 일주일은 마치 휴가처럼 느껴졌다. 아내와 동네 공원 산책, 아침마다 천천히 마시는 커피. 아,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뭔가 허전했다. 나는 평생을 일로 살아온 사람이다.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게 차라리 불안했다. 퇴직금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이 돈을 그냥 놀리기엔 아깝다. 욕심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회사 다닐 때도 나는 주식 투자를 했다. 한때는 반토막도 맞아봤고 몇 년은 손실해서 허덕이기도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욕심을 버리고 좋은 기업만 길게 들고 가는 법을 터득했다. 지인들, 후배들, 고향 친구들이 투자 상담을 해달라고 찾아왔다. 형, 이 종목 괜찮을까? 형님, 어떻게 그렇게 수익을 내요? 나는 솔직하게 내가 한 방법을 말해줬다. 특별한 건 없었다. 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직접 발로 뛰며 경험을 쌓았다. 퇴직 후엔 더 본격적으로 재테크에 몰입했다. 주식이 오른다는 신호, 땅에 개발호재가 있다는 정보. 처음엔 불안했지만 결과적으로 내 선택은 모두 성공이었다. 지방 소도시에 산 땅이 아파트 개발로 4배가 뛰었다. 회사 동료들이 형, 로또 맞았네. 웃으며 박수쳤다. 내 손에 들어온 돈 총 30억. 가끔 아내가 말했다. 여보, 우리 이 돈이면 평생 걱정 없겠다. 그만 좀 해요. 이젠 여행도 다니고 편하게 살자고요. 나는 그 말이 싫지 않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 도전의 불씨가 남아 있었다. 여보, 한 번만 더. 진짜 이번만 제대로 투자하면 정말로 이제 그만둘게.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 어딘가 모를 걱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때 내가 가진 모든 자산과 신용을 꼬마 빌딩에 쏟아붓기로 결정했다. 이 선택이 내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될 줄은 정말 몰랐다. 나는 한동안
부동산 중개업소를 전전했다. 서울과 수도권, 지방까지 직접 발품을 팔며 괜찮은 매물을 찾았다. 그렇게 몇 달을 돌아다니다 마침내 마음에 쏙 드는 건물을 만났다. 지방이긴 했지만 그 지역에서 가장 번화한 상권. 주변에는 병원, 약국, 카페, 헬스장, 필라테스, 학원, 음식점, 공실이 단 하나도 없었다. 중개사는 이 건물 전 주인이 건강이 안 좋아 급매로 내놓았어요. 이 동네에서 이런 매물 잘 안 나옵니다. 귀가 솔깃했다. 시세는 32억, 흥정 끝에 30억에 매매 계약을 했다. 내 손에 있는 현금 30억, 은행 신용대출 7억, 지인들과 친척에게 3억을 빌렸다. 경기가 안 좋다는 걸 알기에 생활비 및 건물 보수와 여유자금까지 총 10억 정도는 넉넉히 마련했다. 빌딩을 산 뒤 나는 매달 통장에 찍히는 월세를 보며 마치 연금 받듯 안정감을 느꼈다. 지방이라 해도 상권 좋고 공실도 없고 운영하던 업종들도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게다가 경기 변동을 대비해 생활비, 건물 보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여유자금 10억을 따로 남겨뒀다. 내가 이 정도 준비했으니 이제 진짜 흔들릴 일은 없겠지.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다짐했다. 처음 3년은 모든 게 평온했다. 헬스장, 필라테스, 카페, 병원, 약국, 음식점, 학원 입점 업종이 바뀔 때마다 나는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임차인을 맞췄다. 세입자들이 나를 좋은 건물주라 칭할 만큼 관계도 나쁘지 않았다. 아내도 여보, 진짜 고생 많았어요. 이제야 우리 인생 꽃길 걷는 것 같아. 웃으며 말했다. 나 역시 이젠 우리도 여유 있게 살자 하면서 주말이면 근처 산책, 가끔은 둘이 여행도 다녀왔다. 그런데 4년차에 들어서면서 작은 균열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헬스장이 폐업했다. 경기 침체가 오면서 회원 수가 반으로 줄고 임차인이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연락을 해왔다. 나는 헬스장에 특별히 감정이 있었다. 빌딩을 처음 샀을 때 운동하는 사람들은 끊이지 않으니까 여긴 무조건 될 거다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폐업 후 3개월 동안 새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았다. 심지어 헬스장 옆 필라테스 스튜디오도 동반 폐업했다. 코로나 이후 다시는 예전처럼 안 된다며 주인장이 짐을 싸서 떠났다. 내 마음에 조용히 금이 갔다. 공실은 금방 채워지겠지.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런데도 불안감이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5층짜리 건물에서 2층이 비어있는 것만으로도 내 잠은 점점 줄었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여유자금 10억이 있으니 버티면 된다 며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 작은 균열이 생각보다 빠르게 내 모든 일상을 무너뜨리기 시작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헬스장, 필라테스 자리가 비어있는 동안 나는 중개업소에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었다. 혹시 오늘은 임차인 문의 안 들어왔어요? 다른 업종이라도 상관없으니 좀 알아봐 주세요. 하지만 경기 침체가 점점 피부로 와닿았다. 빌딩 근처만 둘러봐도 빈 상가가 늘어나고 있었다. 카페도 학원도 음식점도 문을 닫고 나가버린 자리가 점점 많아졌다. 그리고 어느 날 나에게 더 큰 충격이 찾아왔다. 빌딩 1층 항상 줄이 길었던 프랜차이즈 커피 매장. 사장님이 전화를 해왔다. 건물주님 죄송하지만 계약 끝나면 더 이상 연장 못할 것 같아요. 나는 깜짝 놀라. 왜요? 여기 장사 잘 됐잖아요. 물었지만 사장님은 고개를 저었다. 인건비, 임대료, 재료비 다 올랐는데 남는 게 없어요. 본사도 더는 책임 안 진다고 하고 이제 그냥 회사 들어가려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바로 주변 부동산을 돌았다. 1층 프랜차이즈 자리 혹시 들어올 만한 업종 있을까요? 요즘은 1층도 힘듭니다. 창업 문의가 예전만 못해요. 부동산 사장님조차
이런 불황은 10년 만에 처음 봐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나는 점점 불안해졌다. 공실이 2개에서 3개, 4개로 늘어났다. 학원 원장도 학부모들 지출 줄인다고 학생 수가 반으로 줄었어요. 저도 고민 중입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나가겠다는 세입자는 늘어나고 새로 들어오겠다는 사람은 없었다. 임대료는 점점 줄었다. 1달, 2달. 은행 이자와 지인들에게 줄 이자를 내가 모아둔 여유자금에서 메우는 일이 일상이 됐다. 아내는 여보, 조금만 기다리면 경기 다시 좋아지겠지. 우리 힘내요. 며 나를 위로했다. 나는 그래,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우리에겐 아직 여유자금이 있잖아.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마음속은 불안감으로 쪼그라들고 있었다. 내 인생에서 한 번도 이렇게 마음 졸인 적이 없었다. 나는 밤마다 손에 땀을 쥔 채 임차인 문의 전화만 기다렸다. 불길한 예감이 조금씩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프랜차이즈 카페가 나간 뒤 빌딩 1층에 대체 임차인을 구하기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 임대료를 내리고 입점 조건도 낮췄지만 시장 분위기는 이미 얼어붙어 있었다. 아내와 나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여기만 채워지면 다시 예전처럼 괜찮아질 거야.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희망 섞인 자기 암시였을 뿐이었다. 1~2달 지나 이번에는 학원 원장이 찾아왔다. 건물주님, 죄송한데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학생이 너무 줄어서 학부모들도 다들 힘들다고 하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임대료 더 낮출 수 있어요. 장사만 계속해주세요. 붙잡아 봤지만 원장은 미안하다며 조용히 손을 내저었다. 학원 원장이 짐을 싸서 나간 뒤 빌딩 한 구석이 갑자기 너무 썰렁하게 느껴졌다. 아내도 그 빈 공간을 볼 때마다 말없이 한숨만 내쉬었다. 며칠 뒤 김밥집 사장님이 건물주님, 저희도 장사 접으려고요 라고 말했다. 손님도 없고 재료비도 너무 올라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했다. 나는 이제 임차인을 붙잡는 것조차 지쳐버렸다. 내가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상권의 힘, 입지의 매력, 이 모두 무너지는 걸 눈으로 확인하는 기분이었다. 건물에는 점점 더 많은 공실이 생겼다. 출근길에 사람들이 빌딩을 힐끔힐끔 보며 저기는 왜 이렇게 자리가 많이 비었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것만 같았다. 나는 매일 아침 중개업소에 들렀다. 사장님, 혹시라도 문의 오면 임대료 더 내리셔도 돼요. 제발 아무 업종이라도 상관없으니까요. 하지만 사장님은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 뿐이었다. 공실이 4개, 5개로 늘어나면서 내 통장에서는 매달 적자가 불어나기 시작했다. 은행이자, 지인과 친척에게 주는 이자, 생활비, 건물 유지비, 10억 넘게 남겨뒀던 여유자금이 1달, 2달 눈 녹듯이 사라졌다. 그토록 꼼꼼하게 준비했다고 자부했던 내 노후 플랜이 불과 1년 만에 무너지고 있다는 걸 나는 그제야 실감했다. 아내는 더 이상 괜찮다는 말도 못했다. 한숨만 내쉬며 여보,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어.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조용히 묻는다. 나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내 자존심, 평생의 자신감, 내 모든 계획이 허망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공실이 4개, 5개로 늘어나자 내 삶의 모든 계산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매달 들어오던 임대료가 반토막, 그 반 토막이 났다. 한때는 월 2천만 원 넘게 찍히던 임대료가 이제는 600, 500, 어느새 400만 원 밑으로 내려갔다. 나는 매일 아침 휴대폰 알람보다 은행 이체 알림에 더 먼저 눈이 떠졌다. 대출 이자 출금, 지인 A 이자 이체, 생활비 출금, 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속도가 들어오는 돈보다 훨씬 빨랐다. 처음 빌딩을 매입할 때 나는 꼼꼼하게 계산했다.
월세가 조금만 떨어져도 여유자금으로 최소 2년은 버틸 수 있다고 스스로 확신했었다. 하지만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냉혹했다. 건물 살 때 원금과 여유자금으로 마련한 지인 및 친척들에게 빌린 3억, 은행 신용대출 7억, 총 10억에 달하는 빚이 내 어깨를 짓눌렀다. 처음 몇 달은 곧 임차인 들어오면 다시 괜찮아질 거야. 애써 자신을 달랬지만 공실이 3개월, 6개월, 1년이 넘어가자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었다. 내가 쌓아뒀던 10억의 여유자금은 이미 반 이상 사라졌다. 임대료로는 이자와 원금, 생활비, 건물 보수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아내도 더 이상 버티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 식탁에 앉아도 둘 다 말이 없었다. 하루는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형, 이자 날짜 됐는데 혹시 이번 달도 괜찮아? 나는 최대한 태연한 척. 조금만 기다려줘. 이제 곧 임차인 들어올 거야. 말했지만 내 안에서는 초조함이 극에 달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다. 내가 뭘 잘못했나? 매일 밤 자책했다. 왜 이렇게까지 무리했을까? 그냥 적당히 안정적으로 살아도 됐을 텐데. 통장 잔액이 서서히, 아니 빠르게 바닥을 드러냈다. 건물 관리비도 이제는 내기 벅찼다. 주차장 전기세, 청소비, 엘리베이터 유지비 모두 내 손에서 빠져나갔다. 내 자신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만 같았다. 이대로 계속 버틸 수 있을까? 아니, 이제는 버틸 자신조차 없었다. 나는 빌딩을 살 때 신용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다. 직장 생활 내내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었다. 친구들도 친척들도 네가 한다면 믿고 빌려주지. 두말 없이 통장에 돈을 쏴줬다. 처음 1년, 2년은 이자 날짜 맞춰 꼬박꼬박 송금했다. 그때는 임대료도 넉넉했고 역시 형 잘 된다며? 다른 투자 좀 알아볼까? 농담 섞인 연락이 오갔다. 하지만 공실이 늘어나고 임대료가 줄어들면서 이자 날짜가 가까워질 때마다 가슴이 쪼그라들었다. 지인, 친척에게 이자 입금이 늦어질 때마다 이번 달은 조금만 기다려줘. 정말 곧 자리 다 찰 거야. 몇 번이고 부탁해야 했다. 전화벨이 울리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혹시 이번 달은 어쩌냐?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냐? 예전에는 반가웠던 목소리도 이젠 마치 채권자처럼 들렸다. 가장 친했던 고향 친구마저 형, 나도 급하게 쓸 일이 생겨서 다음 달까진 꼭 부탁한다 라고 말했다. 나는 머릿속으로 누구에게 얼마나 빚을 졌는지 몇 번이고 계산기를 두드렸다. 한때 가족 같은 사이였던 사람들에게 돈을 못 갚을까봐 밤마다 악몽을 꿨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 고향 친구 모임이 다가오면 나는 핑계를 대며 피했다. 내가 빚진 사람들, 날 믿고 투자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웠다. 아내는 여보, 그냥 솔직하게 다 털어놓자. 못 갚으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라고 했지만 나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나를 믿어준 사람들, 가족 같은 사이였던 사람들이 이젠 나에게 무섭고 차가운 채권자가 되어버렸다. 전화가 올 때마다 숨이 턱 막히고 문자 알림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이렇게까지 인간관계가 변할 수 있나?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다. 예전에는 밝은 얼굴로 잘 지내냐? 한마디 건넬 수 있었던 사이가 이제는 돈 언제 갚을 거냐? 차가운 목소리로 변했다. 이제는 스스로 더 이상 누구에게도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 됐다는 걸 처음으로 인정하게 됐다. 아내의 이혼 통보, 가족의 해체, 점점 늘어가는 공실과 불어나는 빚, 지인과 친척들에게 밀려드는 압박감. 나는 점점 집에서도 아내 앞에서도 말수가 줄었다. 아내는 처음엔 내 어깨를 토닥이며 여보, 괜찮아? 우리가 못 살아봤어? 힘들면 힘들다고 말이라도 해. 위로해줬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내의 얼굴에서도
웃음이 사라졌다. 밥상 앞에 앉아도 한숨만 쉬고 밤이면 뒤척이기 일쑤였다.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어깨가 늘 짓눌리는 느낌이었다. 아내도 매일 쌓여가는 고지서, 연체 안내 문자, 은행에서 걸려오는 전화에 더는 태어날 수 없었다. 하루는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이렇게까지 살아야 할까? 나는 더는 모르겠다. 이젠 지쳤어. 우리 그냥 이혼하자.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평생을 함께 해온 아내, 고생만 시켰다 생각했는데 이제 내 옆에 있는 것조차 견딜 수 없는가 보다 싶었다. 아내는 계속 미안하다고 했다. 당신 잘못 아니라는 거 알아. 나도 힘든 거 당신 혼자 책임지게 하고 싶지 않은데 이젠 정말 더는 못 견디겠어. 아내의 눈에서 서운함, 미안함, 그리고 깊은 절망을 봤다. 우리가 그토록 서로 믿고 의지했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아내는 이혼 절차를 밟자고 말했다.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딸이 있는 경기도로 가겠다고 했다. 나는 붙잡지 못했다. 내가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으니까. 가족마저 내 곁을 떠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한때는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우리 가족. 노후의 꿈, 여유, 안정, 모든 게 허무하게 무너졌다. 아내와 이혼 이야기를 나눈 날 밤, 나는 오랜만에 홀로 남은 집안에서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낯선 정적이 집안을 감쌌다. 딸, 아들, 그리고 아내까지 이제 모두 내 곁을 떠나고 나만 이 거대한 빈집에 남게 될 운명이었다. 가끔 전화로 손주들 소식이나 들으면 한숨 섞인 웃음으로 아버지 힘드시죠? 딸아이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나는 늘 괜찮다라고만 대답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다. 은행 통장은 이미 바닥을 쳤고 마이너스 잔고마저 더는 감당이 안 됐다. 이자 내는 날이면 모아뒀던 여유자금, 적금, 심지어 보험 해약금까지 하나둘 빠져나갔다. 내 몸도 점점 망가져갔다. 오랜 스트레스와 불면, 걱정, 그리고 자책이 온몸을 잠식했다. 갑자기 눈이 어지럽고 가슴이 쿵쾅거릴 때가 많아졌다. 병원에 가보니 고혈압, 당뇨, 스트레스성 위염, 별의별 병명이 다 붙었다. 의사는 이런 상태로 계속 지내시면 큰일 납니다.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세요. 라고 했지만 나는 어떻게 해야 마음이 편해지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밤이면 거실 한 구석에서 불 꺼진 천장을 바라보며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수십 번씩 자책했다. 가끔 핸드폰 사진첩을 뒤지다 가족끼리 웃으며 여행 갔던 사진, 아내와 둘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보면 눈물이 저절로 났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그 결정만 하지 않았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라는 후회만 맴돌았다. 나는 이제 희망이 무엇인지, 꿈이 무엇인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했다. 이 거대한 빚, 텅 빈 집, 병든 몸, 그리고 무너진 가족, 남은 노년의 시간마저 어떻게 보내야 할지 앞이 깜깜했다. 내가 평생 쌓아온 신뢰와 재산, 그리고 미래까지 모두 이 건물 하나에 걸었다. 처음엔 모든 게 완벽했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월세, 은행 이자와 지인들 이자 주고도 남는 돈이 쏠쏠했다. 아내와는 이제 정말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도 마음껏 도와주자 행복한 꿈을 꾸었다. 자식들도 아버지, 이제 좀 쉬세요. 우리 걱정하지 마시고요. 웃으며 응원해줬다. 아, 내가 진짜 성공했구나. 뿌듯함에 잠이 안 올 정도였다. 친구들은 너처럼 은퇴 준비한 사람 진짜 드물다. 우리도 너 믿고 투자할까? 부러움 섞인 농담을 건넸다. 한 번도 실패를 생각하지 않았다. 건물에 입점한 업종도 다양했고 지역도 꾸준히 발전하는 곳이었다. 주변 시세도 올랐고 모두가 노후 배박이라 불렀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할 게 없다. 라고 굳게 믿었다. 모든 것이 너무 순조롭다는 그 감각이 언젠가부터 나를 조금씩 불안하게 만들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가끔 스치던 불안감. 나는 그저 기우라고 넘겼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예상하지 못한 순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건물 관리비, 대출이자, 생활비, 이 모든 게 한계에 다다랐다. 은행에서는 더 이상 연체가 반복되면 법적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통보가 날아왔다. 나는 혹시라도 기적처럼 임차인이 들어올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었다. 이젠 부동산 사장님도 나를 볼 때마다 민망한 표정만 지었다. 사장님, 정말 어떡하죠? 최근엔 문의조차 안 와요. 상권이 죽었다는 얘기들만 들려요. 이렇게까지 사람이 절망할 수 있나 싶을 만큼 나는 내일을 견디기조차 힘들었다. 더 이상은 희망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건물 매각을 시도했다. 처음엔 그래도 시세는 유지하겠지 싶어 30억에 내놨다. 아무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점점 25억, 20억, 심지어 15억, 그마저도 문의 한 통 없었다. 더 이상 가격을 내릴 수도 없었고 이미 은행, 지인, 친척까지 모두 나를 압박했다. 이 정도면 경매밖에 답이 없다. 부동산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경매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내가 내 손으로 내가 피땀 흘려 모은 내 집을 법원 경매로 넘긴다니 이건 정말 악몽이었다. 경매를 앞두고 지인 몇 명이 찾아와. 그래도 너무 자책하지 마. 누구나 한 번쯤 실패는 해. 다시 일어서면 돼. 위로했지만 그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 아내와도 이제는 전화로만 가끔 연락할 뿐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았다. 내가 무너지는 모습을 가족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 점점 더 연락을 피하게 됐다. 경매를 위한 서류가 하나씩 정리되어 가는 걸 보면서 나는 내 삶의 한 페이지가 아주 천천히 차갑게 끝나고 있음을 실감했다. 이게 내 마지막 일까? 마음 한켠에서는 이제 정말 모든 걸 놓고 싶다는 충동마저 올라왔다. 그러나 한 번 더, 마지막 한 번만이라도 가족에게 미안함을 풀고 싶었다. 작은 희망이라도 붙들고 남은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 내일 아침을 준비했다. 경매 날짜가 정해진 그날 아침, 나는 오랜만에 천천히 일어나 거실 창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집안 깊숙이 스며들었다. 머릿속이 온통 복잡했다. 내가 걸어온 60년 인생, 성실하게 일했고 한 번도 남에게 손 내밀지 않았던 자존심, 자식들 결혼시키고 아내와 오순도순 살겠다던 꿈, 그 모든 게 어느새 무너져 내렸다.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가만히 거실을 바라봤다. 옛날 가족 사진, 웃는 얼굴의 아이들, 여행 가서 찍은 아내의 사진, 모두가 찬란하게 빛났던 순간들이었다. 지금 내 옆엔 아무도 없었다. 하루 종일 경매 관련 서류를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은행, 법원, 중개사무소를 오갔다. 몸은 무겁고 가끔씩 어지럼증이 밀려왔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점심 무렵 아내에게 전화가 왔다. 괜찮아? 나는 괜찮다고, 이제 마지막 정리만 남았다고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아내도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둘 다 할 말이 없었다. 경매로 넘어가는 빌딩을 마지막으로 바라볼 때 나는 고개를 푹 숙였다. 이게 정말 마지막 일까?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모든 것이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그래도 오늘 하루를 견뎠다. 언젠가는 조금이라도 웃으며 아이들 얼굴을 다시 볼 수 있겠지. 마음 한구석에 아주 작은 희망을 품었다. 해가 저물고 집에 혼자 남아 옛날 사진을 한 장 한 장 천천히 바라보았다. 그때 정말 행복했구나. 나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내일을 한 번만 더 살아보기로 작게 다짐했다.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다.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은 이제 하나도 남지 않았다. 아내와의 이혼도 서류 한 장에 깔끔하게 끝났다. 이렇게 허망하게 수십 년을 함께한 인연이 쉽게 정리될 줄 몰랐다. 나는 내가 이렇게 망가진 모습을
그 누구에게도 차마 보여줄 수 없었다. 은행, 지인, 친척, 비톡촉 전화가 쏟아졌다. 처음엔 받았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미안함, 두려움, 그리고 무기력함에 나는 하나둘씩 전화를 피했다. 급기야 번호를 바꿨다. 혹시라도 누군가 찾아올까. 고시원 주소도 가족 말고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내가 지금 사는 곳은 무보증 30만 원짜리 고시원. 창문도 제대로 없는 작은 방, 한 평 남짓한 공간에 이불 하나, 작은 전기밥솥 하나가 전부다. 퇴직금, 주식, 빌딩, 가족 모두 다 사라졌다. 남은 것은 갚지 못한 빚과 신용불량자라는 낙인뿐. 이제는 일용직을 전전하며 그날그날 입에 풀칠할 돈만 겨우 번다. 아침마다 일터를 찾아 나서며 오늘은 어디서 쫓겨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밤이면 차가운 고시원 방바닥에 몸을 웅크리고 누워 옛날 가족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내본다. 한때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면서도 행복한 남자라고 믿었다. 지금은 아무도 없는 텅 빈 방, 이 작은 고시원에서 내일을 걱정하며 쓸쓸히 살아간다. 언제쯤 이 악몽이 끝날까? 누구에게도 말 못할 후회와 외로움만 내 곁에 남아있다.